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그때 돈으로 약 36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육에게 남긴 것이라곤 손녀를 위한 학자금 $10,000가 전부였습니다. 그 시대 유일한의 유언은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고 자식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서 부자였던 그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떠난 유일한의 삶은 세상의 가진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았을 뿐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에도 그의 기업이 남기는 이윤을 끊임없이 사회로 되돌려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모범적인 기업가로 기록될 만큼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한 본보기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은 그가 벌어들인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사회에 되돌렸을까요? 그가 기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윤을 되돌려준 것은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바로 유한양행의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유일한은 일제치하인 1926년 유한양행을 세웠습니다. 그는 일제의 폭압으로 병들어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제약회사를 시작했고 혈액치료제와 항균제 등을 생산하며 한 세기 가까이 장수하는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유일한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경영 원칙과 철학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는 기업이란 국가와 국민의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인 1936년부터 유한양행을 주식회사로 바꾸고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나는 그때 25주인가 받았어. 내가 그때 월급 아마 18원이나 한 500원 내지 1,000원 되지 않나? 한 주가요? 아니. 25주가요? 회사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사회와 국가마다 내 유일한 이가 아니다. 이 말씀을 늘 강조하시고 여러분의 주는 여러분 재산이다. 이렇게 큰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하셨지. 우리나라 제약계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좋은 시설을 가진 유한양행 소사공장에서는 이렇게 우수한 각성약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일한이 자기 돈으로 만든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꾼 것은 기업이 얻는 이윤을 먼저 종업원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분이 생각은 뭐냐면은 주식을 자기 단독으로 갖지 않고 주식을 종업원한테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람이 주식회사를 차린 겁니다. 그 주식회사를 차려던 누구한테 뭐 대금을 모집해가지고 그는 가지고 자본 확장을 한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분은 완전히 종업원
위한 회사로 맹글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맹긴 주식회사와 유한양행 주식회사는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제 생장의 중요한 요소인 실업계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준국무총리는 그렇지만 유일한은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시세에 불과 10분의 1에 불과한 헐값에 넘겼습니다. 국무총리상을 탄 유일한 지는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을 경영 중인데 그 회사 주권의 일부는 시세에 불과 1할의 헐값으로 살 수 있는 종업원들이 가졌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해갔고 1975년부터는 노동조합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업원이 회사의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서 단 한 번도 노사 분규를 겪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10년 됐을 때 10년상 받았을 때 주를 10주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때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그 10주를 받고 너무도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받고서 정말 회사에 대한 그 자긍심 이런 게 다시 한번 생겼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유일한이 시작한 종업원 지주제는 1974년에 정부가 우리사주 조합법을 만들면서 새로운 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경기 침체와 노사 갈등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미 종업원 지주제가 완전히 정착해 있던 유한양행은 노사 화합의 본보기가 되었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먼저 종업원들에게 나눠주었던 유일한의 선택은 기업의 이익이 되어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종업원과의 파트너십의 생각에서 종업원이 노동자, 근로자만이 아니고 겸해서 자본가도 같이 되어달라 하는 뜻에서 기업의 이익을 같이 놓기 위한 방법으로서 종업원제를 장려를 했죠. 98년 IMF 위기가 닥쳤을 때 유한양행은 종업원 지주제를 한 차원 발전시켰습니다. 경영진만이 아닌 일반 사원들에게도 스탁 옵션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종업원들의 힘으로 IMF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스톡 옵션은 350주 정도 받았고요. 이제 그 금액을 환산하면 한 1,100만 원 정도 지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고요. 처음에 실시할 때 31,445였는데 우리가 행사할 때는 7만 원 가격대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애들은 스톡옵션 한다고 해서 크게 뭐 그 의미라든가 그 뜻을 잘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주식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주식이 그 7만 원까지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산 형성하는데 굉장히 기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일반화됐을 때는 지금 현재는 대기업 경우 아주 임원들만 받고 있지만 일반화됐을 때는 모든 노동자들이 기업이 잘 됐을 때 함께 잘 살게 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다른 한면으로는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종업원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저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는 그런 유인이 되겠죠.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그 개소식을 호행했습니다. 1956년 3월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은 주식을 공개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았고 주식을 발행해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업을 공개하면 자기 재산을 뺏긴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 무렵 유한양행은 한창 제약업계에서 선두를 달리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은 1962년 8월 회사의 주식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기로 결심합니다.
회사의 주주이자 경영권을 쥐고 있는 임원진들은 유일한의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본금이 넉넉한데 굳이 기업을 공개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그 자금을 일반 공모를 해가지고 사회에다가 알려서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이런 그 사회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회사를 내가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너 지금 내가 이걸 내놔가지고 돈을 부을 걸 생각하면 잘못이다 말이야. 유일한은 주식을 발행할 때 가격인 액면가대로 팔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원진들은 다른 회사들처럼 시장에서 평가되는 대로 가격을 높여서 팔자고 했습니다. 결국 유일한의 뜻대로 액면가 100원의 주식을 내놓았습니다. 주식 공개를 할 때 액면가 100원이었습니다. 100원이었는데 시장에서 600원 갔다 이겁니다. 근데 이분은 액면가를 그냥 해버렸어요. 왜냐? 내가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다. 모든 우리 기업은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가져야 된다. 액면가대로 시장에 나온 유한양행의 주식은 당연히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예상치 못한 소동까지 벌어집니다.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 대리인이 100원 하는 게 200원, 300원 하는데 1,0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 근데 물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소란을 넣치면서 사기 아니냐 말이야. 상장해놓고 주식도 안 해놓고 값만 올려놓는 사람도 어디 있냐 말이야.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증권회사를 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젊은 기분에 막 먹고서 내가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사기꾼 아니냐? 우리 주식 다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끼리 다 나눠가졌더라고요. 증권회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유한양행의 주식은 다시 시장에 나왔고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은 액면가의 10배나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은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공개라는 게 이 개인 사기업을 이 공기업, 사회적 공개 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창업자나 또는 이 대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기 내 개인 거다라는 개념에서 우리 사회 거다, 국가 거다, 또는 모든 국민의 거다 이렇게 기업의 형태를 바꾸는 거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이 기업들이 크게 이 규모도 크지 않고 또 일반 주식 발행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것들도 아주 일천할 때고 또 기업을 일반 국민들에게 경영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 사회적 기구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개념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62년에 유한양행이 기업 공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30-40년 앞서간 미래를 바라본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봐야죠.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물론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일한 역시 철저히 이윤을 추구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회사를 성실히 경영해서 이익을 내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공개한 것도 그런 합리적인 경영이 길게 본다면 기업의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30-40년 앞서간 유일한의 경영 방식, 그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릴 때 미국에 건너가서 기업가 정신과 선진 경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경영 이념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일한은 기업을 세우고 경영을 시작할 무렵인 1928년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풍속과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풍습을 미국에 소개한 최초의 영어책이었습니다.
유이라는 이 책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1900년 무렵의 평양과 어린이들의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식이 관리나 학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개화의 소용돌이에 들어있던 1895년, 유이라는 평양에서 구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유기연은 스스로 상투를 자르고 아들에게 양복을 입힐 정도로 부유하고 개화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면 서양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9살밖에 안 된 아들을 선교사에게 맡겨 미국으로 보냅니다. 유이란이 도착한 곳은 철도 공사가 한창이던 네브라스카주. 공사에 동원된 한국인들이 제법 살고 있었습니다. 유이란은 농사를 짓는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청교도들의 생활 방식대로 농사를 돕고 구두를 닦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14살이 되던 1909년, 유이란은 한인 소년병 학교에 들어갑니다. 소년병 학교는 장차 일제와 싸울 독립전쟁의 지휘관을 키울 목적으로 재미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설립한 독립군 사관학교였습니다. 유이란은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며 애국 의지를 키워나갑니다. 유이란이 미국에 와서 이제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되다가 네브라스카에 정착하게 됩니다. 네브라스카에 정착해서 역시 스쿨보이 노릇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돼요. 이제 근대식 미국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가 미국에 오게 된 동기와 목적, 자기 부친의 당부, 그리고 애국자였던 박용만과 박장현의 애국의지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자연스럽게 네브라스카 소년병 학교에 입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이란은 네브라스카 헤스팅스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시간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 상과에 입학했습니다. 혼자서 학비를 벌어가며 대학에 다니고 있던 1919년, 고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재미 동포들은 고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한인 자유대회라는 이름으로 필라델피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라 쓰인 현수막을 들고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독립회관까지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이때 유이란은 이승만과 서재필 그리고 조병옥, 임병직 등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대회를 이끌었고 결의문을 만들어 낭독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한국이 독립해 정부를 갖게 되면 행정과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독립된 나라와 잘 사는 백성은 24살 대학생 유이란이 품고 있던 삶의 목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유이란은 식품회사를 차리고 숙주나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에는 중국인이 많이 살았고 그들이 즐겨 먹는 만두 요리에 숙주나물이 꼭 들어가야 하지만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이란은 녹두를 구해다 숙주나물을 키운 다음에 상하기 쉬운 숙주나물을 보관하기 좋도록 유리병에 담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팔았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유이란은 장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그때 돈으로 50여만 달러의 거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유이란은 중국인 아내 호미리와 함께 거금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찾은 고국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 무렵 일제 강제 수탈은 극에 달해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어 있었고 조선 백성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일제 의도적인 이른바 우민화 정책으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폐병과 피부병, 말라리아 등 온갖 질병이 나돌았지만 마땅한 약도 없었습니다. 유이란은 제약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와서 저 보니까 국민이 얼굴이 노랗고 어깨가 처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자, 저래가지고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앞으로 다른 나라하고 어깨를 겨눌 수 있겠느냐. 여기 아주 큰 실망이었어요. 그때 국내 의약품 시장은 일본 제약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효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보다는 먹기만 하면 낫는다는 식의 만병통치약으로 과대 선전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선전 문구만 믿고 약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유이란도 신문에 약 광고를 싣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한양행 설립 초기 미국에서 의약품을 들여와 팔았는데 약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약효를 믿을 수 있도록 약제사와 의사의 이름까지 실었습니다. 유이란이 수입한 약품은 일본 약품보다 치료 효과가 뛰어났고 정직한 광고로 국민의 신용을 얻었습니다. 설립 5년 만에 사옥을 짓고 종업원도 더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은 우리는 한인이다. 그냥 한국이 아니고 한인이야. 한인이다. 우리는 머리가 일본만 못하지 않아. 우린 잘하면 일반 놈도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해보자. 이 말씀이지. 약이 좋다고 소문이 나자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서지 않는 곳에 있는 지방병원은 급한 환자가 생겨도 약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이란은 온갖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급한 무슨 환자가 생겨서 약을 이제 공급해달라고 연락이 오면은 그거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역에 나가서 던지면 깨질 약에 대해서는 포장을 그냥 두껍게 해가지고서는 이 급행차는 역마다 쓰는 게 아니고 큰 데만 쓰니까 그러면 조그만 도시에서 필요한 약이라고 된 기관사와 역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느 역에 가서 바깥으로 던져달라. 그리고 그 역장 보고 그쪽 역에다 연락을 해서 그걸 갖다 전달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면서 국민 보건 양상으로 해서 이 양반이 노력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임을 받게 되고 국민들한테 그 말하자면 신용을 인정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때 일부 제약회사들은 마약의 일종인 몰핀을 진통제로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유이란도 한 간부 사원으로부터 몰핀을 팔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보내가지고 돈 많이 벌거든. 근데 마약은 아주 그냥 돈 거저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장사 저 제품만 만들면 얼마나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와서 이제 회장님께 그 뜻을 말씀드리니까 이놈아 내가 내 머리에 그거밖에 안 넣어줬냐. 내가 그런 거 해서 돈 벌려고 한국에 나왔느냐.
당장 나가. 이렇게 큰 소리 치신 적이 있었어. 신용을 발판으로 회사를 키운 유일한은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만주 일대를 포함해서 중국 본토에 10곳이 넘는 유한양행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유일한은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국에 들렀다가 전쟁 때문에 그곳에서 발이 묶입니다. 그때 미국 중앙정보부 전신인 OSS는 일본을 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넵코 프로젝트라 이름한 그 계획은 먼저 한반도로 한인 요원을 침투시킨 다음 한반도를 점령 중인 일본을 선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OSS는 이 작전에 투입할 19명 한인 용병을 선발했습니다. 비밀 보장을 위해 암호 ABC로 불렸던 한인 용병들. 그 중엔 나이 50살이 된 유일한도 있었습니다. 내포 작전이 총 10개 팀을 보내면 한 7개 팀 정도 전멸할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10중 8구 죽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 지원한 것이죠. 죽음을 각오한 유일한은 가족과 연락을 끊고 낙하훈련과 잠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박사님 생전에는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나면 조용히 얘기 하시다 보면 말씀 중에 내가 그때 말이야 그 낙하 작전 하는데 그 LA 근처에 있는 섬, 그 나중에 제가 사료를 보니까 그게 카타리나 섬이던데요. 그 섬에 떨어졌는데 선인장밭에 이게 낙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복을 입었는데 그 선인장 가시들이 찔려가지고 상당히 그 애를 먹었다. 유일한은 침투 훈련을 받는 한편 중요한 문서를 만들어 미국에 제공했습니다. 이 문서는 독립 이후 한국 경제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안에 일제가 세운 도로망과 철도망, 그리고 병력 배치 상황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미국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OSS 조사 분석가가 그 문건을 얻어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문건이 너무 적지인 일본령인 한국에 관한 너무 많은 비밀을 담고 있다. 이걸 그래서 비밀로 분류해야 된다. 그런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유일한 박사가 단순히 실업인으로서 활동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장래나 전망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고 커나가던 시기, 암호명 A 유일한은 작전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살이 된 유일한이 죽음을 각오하고 A가 되었던 것은 나라가 없으면 기업도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느 부자들처럼 유일한도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업을 키워주는 것이 국가와 사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이 여느 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해방과 함께 넵코 작전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해방 이듬해 유일한이 귀국하자 이승만은 상공부 장관직을 제안하며 유일한을 내각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기업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한은 미국에서부터 이승만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회장이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에게 돈을 내주는 거 있어. 이승만 세계 주고 사자비스 주고 뭐도 주고 네. 근데 이승만 씨는 그때
자기한테 하여간 얼마든지 가져와야 하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 주고 저 사람들 주고 그에 대한 양반이 좀 시기가 났어. 근데 유일한 신 서재필을 또 좋아했어. 거기에서 좀 정치 자금을 많이 주지 않은 걸 해서 서서 네가 그만한 돈 가지고 내한테도 이만큼 줬으면 하는데 그런 거밖에 없는 걸 알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태평양의 파도를 박차고 부산에 도착한 8,000톤의 양곡. 이것은 미국의 해안 휴전 이후 미국의 원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군사 전략상 중요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입고 쓸 물건들을 공급해서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를 막고자 했습니다. $2달러 원조의 첫 선물을 맞이하는 인도식은 파기가 애매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원조 자금의 80% 이상은 ICA 원조 자금이었습니다. 이자도 싸고 원금은 10년에 걸쳐 갚으면 되는 좋은 조건이어서 기업들은 너도나도 ICA 원조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에서 받은 원조 자금을 쥐고 있으면서 공장을 새로 지을 기업을 정하고 자금을 대주는 식으로 사실상 민간 기업 활동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협조적인 몇몇 기업에 특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면방직과 재분, 재당 등 이른바 300산업이 크게 일어납니다. 정부는 원조 자금과 은행 융자 등 특혜를 준 기업에 대해 정치 자금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시에는 소위 그 300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솜, 밀가루, 그 다음에 시멘트, 설탕 요 세 가지라면은 돈을 버는데 아주 대단히 좋은 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그 이권을 따기 위해서 정신없었죠. 거의 다가 그 원조 자금을 받고 또 300산업에 대한 어떤 그 달러 배정을 받으면은 그 돈을 거의 다 정치 자금으로 다 내주고 그러고서 나머지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위 이중장부가 생겨된 거고 탈세가 생겨된 거고 그런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유일한도 ICA 원조 자금 15만 달러를 받아서 무너진 공장을 다시 지었습니다. 해방되면서 중국 지사들을 비롯 기업 자산의 80%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특혜로서가 아니라 의약품을 새로 개발해서 쓰러진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날의 의의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가당치도 않은 것을 무슨 혜택을 받으려 했습니다. 일차이잖아. 기업을 하는 사람은 정부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뭐라면 정부가 이걸 먼저 하지. 근데 정부에 아첨하지 마라. 기업하고 그 기업이 그 정부에 너무 친하게 굴다가는 그 정권이 바뀔 땐 그 기업 망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정부하고는 너무 가깝게 굴려고 있지 말아요. 정부는 정치 자금을 내지 않는 유한양행에 탈세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유일한은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한양행의 간부들을 치안국으로 끌고 가 조사했지만 아무런 혐의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치안국 경제계에서 이제 갑자기 나오더니 전체 모든 서류는 다 압수해서 일어나고 하다못해 쓰레기통까지 다 두져가지고 완전히 압수된 상태에서 나갔는데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는데 저희는 의아하게 생각했죠. 한 일주일 되더니 나중엔 뚜렷한 게 안 나오니까 전 지하실로 끌고 가요. 컴컴한데 무조건 팹니다. 지하실로 끌고 가 때리고 협박하며 정치 자금을 받아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아예 은행에 들이닥쳐 유한양행의 예금을 꺼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뺏어갔어요. 왜 뺏어갔습니까? 정치자금이죠. 나중에 그것을 뺏어간 걸 그 수표를 나중에 은행에 가서 돌아온 걸 보자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한이석이 있죠. 옛날에 그 자유당 쪽에 그 아주 대단한 그 똘똘이 한이석이 동생 한광석이 이름도 이서가 돼 있어요. 저 자유당의 그 거물 아닙니까? 한희석이 저 임흥순이 그런 사람들이 저 이규붕이 아주 자유당의 그 그도 아니에요. 그 사람 이서로 다 빠져나갔더군요. 그러니까. 5월 20일 전 국민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자유당 정권이 만들어 놓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처음 군사정부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재건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군사정권이 세운 경제건설 방안의 핵심은 수출 주도로 외화를 벌어들여 자주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금융과 산업 등 경제 전반을 철저히 국가의 지도에 따라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을 장악한 다음 수출에 주력하는 몇몇 기업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돈은 주로 국민의 저축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손잡은 기업들은 막대한 은행 빚으로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울산공업단지는 군사정권이 시도한 계획경제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정권의 특혜로 기업이 성장하는 구조 속에서 공장을 새로 짓고 사업 규모를 늘리려면 기업들은 거액의 정치 자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 유일한도 국산 화장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자금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정부에다가 합자 회사 승인을 냈죠, 저희가. 그 내기 전에 이제 절충도 해보고 그래서 냈는데 그때 그 정부 관리가 어디는 우리한테 힌트를 줬냐 했더면 돈 3천만 원을 중앙정보부에 그때 무슨 이비서실장이라고 그 이우락 씨가 아니고 그 아래 뭐 근데 그 이모라고 오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3천만 원을 갖다 주고 받았다는 사인만 가져와라 말이야. 그러면 해주겠다 합작해서. 그러니까 회장님 노발대화발 해가지고 사업을 도말 못했지 말이야. 우린 정치 자금을 못 낸다.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린 직원과장도 70명 뽑았었습니다 그때. 유일한은 은행빚을 지지 않고 능력 범위 안에서 경영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재벌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500에서 1000%나 되지만 유한양행의 부채 비율이 50%인 것은 이러한 원칙을 지킨 결과입니다. 절대로 자금은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장사를 해야지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서 기업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면은 은행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은행 돈을 많이 쓰려면 그전엔 정치적인 압력을 힘을 빌려야만 돈을 빌릴 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언제 어떤 사람의 손에서 넘어갈지도 모른다. 절대로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주들과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그 양반의 그 철학이었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경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무렵 군사 정권은 기업들의 탈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전국 세무관서장 연속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음성세원을 부탁해서 세수 증대를 꾀하고 범법자는 엄정 처벌해서 탈세와 밀수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며 부정부패를 일소해서 될 수 있으면 빼먹으려. 그러니까 유행어가 10분지 1이야. 외형 팔은 외형이 내가 10,000원어치 팔았다고 하면은 자기 장부에는 그냥 한 1,000원 정도. 그게 아주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조사 나온가 그렇게 보면 꼭 10분지 1. 어떤 건 20분지 1. 군사 정권은 특별 세무 사찰팀을 만들고 기습적인 세무 조사를 벌였습니다. 유한양행에도 24명의 세무 전문가들이 들어와 한 달 동안 회계 장부를 뒤졌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없던 때, 그러나 유한양행의 회계 장부는 깨끗했습니다. 하루 지내, 일주일 지내, 2주 지내, 3주째까지도 내가 위에다 보고할 게 웃게 나와.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고민이 빠진 거예요, 내가. 팀장이. 그래서 그러면 그거 이상하지 않냐 말이야. 그렇게 잘할 수 있냐. 두 번째 세금의 날을 맞아 유일하는 모범 납세업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업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나라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에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 자금을 내지 않는다고 세무사찰로 탄압하는 정권 밑에서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 자금 대신 정직한 납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원칙대로 경영했을 뿐인 유일한은 대통령 표창에 이어 국세청 세금 홍보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실순을 넘어선 이 노신사는 유한양행의 설립자이며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인 유일한 박사다. 유일한 박사에게는 유일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생산하는 약품의 품질이었습니다. 정권은 세무사찰로 아무런 문제점도 찾아낼 수 없게 되자 유한양행의 약품들을 모두 수거해서 약전에 표시된 성분 함량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함량은 틀림이 없었고 오히려 만들 때 증발하는 분량까지 미리 더 넣어서 함량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돌려보내야 한다. 회장님은 의약품이라는 것은 딴 일반 공산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이다. 인체의 질병을 치료를 하고 또 인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유일한은 아들, 딸 남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유일선은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유한양행의 간부들은 유일한의 후계자로 유일선을 추천했고 유일한은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유일선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였고 컴퓨터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 사회에서 컴퓨터란 생소한 물건이었습니다. 유일한은 아들의 앞선 경영 방식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I remember that my father had a lot of very interesting ideas for the company. As an example, he brought the first mainframe computer, the first big IBM mainframe computer into Korea, the first one ever. Another example, he started Kimberly-Clark. It was his idea to bring a paper company to Korea. At that time, actually, my grandfather and some other managers did not understand why we should, Yuhan Company, why we should start a paper company. So he had many ideas like that that turned out to be quite innovative for the company. 유일한은 한국이라는 기업 환경과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아들의 혁신적인 시도는 아들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처음부터 종업원들을 경영자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일한은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대신 전무에게 사장직을 넘겨줍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공정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I think that is one of our strongest family teachings, one of our strongest family principles. It may be difficult to understand, but it comes from the idea that we would like everybody to have the opportunity to rise to his or her own excellence,
to rise to his or her own maximum capability. Just because somebody has the same last name as I do does not mean that they are entitled. That's an important word. They are not entitled automatically to have some position or some benefit. It's not a kingdom. It's not a dynasty. 자기 자식한테나 경영권을 남겨준다는 것은 사장을 시키는 일인데 사장을 시키면서 다른 종업원에 대해서는 한 계급 올라갈 때마다 엄격한 인사고과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이게. 근데 자기 아들만큼은 고과 없이 벼락 출세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불공정 인사 아니냐? 정실 인사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유일한의 선택은 전문 경영인 제도라는 전통으로 남았습니다. 유일한이 남긴 전통과 원칙은 한 기업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성장시켜온 힘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부자들을 존경하고 또는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이 축적되는 과정도 정당했고 그 축적된 부를 재생산해서 경제가 발전하도록 기여하는 데도 정당했고 그렇게 또 쌓인 재산을 대물림하는 과정에서도 정당하고 이런 아름다운 정당성이 확보됐을 때 국민들이 부자들을 존경하고 결국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시장 경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죠. 재벌 기업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성장은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축한 은행 돈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빚도 자산이라면서 몸집을 불린 재벌 기업은 총수 개인 소유가 돼서 2세, 3세로 대물림되었고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법과 양심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자식 세대로 넘어간 재벌 기업들은 무리하게 빚을 지고 사업을 확장하다가 IMF 때 많이들 쓰러졌습니다. 유일한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전문 경영인에게 기업을 맡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소유한 것을 잘 썼을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은 유한공고를 세웠습니다. 그가 기업을 시작한 데는 돈을 벌어 가난한 학생들에게 배울 기회를 주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유한공고에 다녔던 조성갑 씨는 졸업식 때 유일한이 했던 당부를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유일한은 자신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학생들도 정직하게 살아주길 원했습니다. 주로 한 5분 정도 정직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그 기억이 지들 살아가는데 큰 그 삶의 지표도 되고 자주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유일한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인재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하면서 모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유한공고를 지었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공부시켰습니다. 나라를 일으키려면 기술을 가진 일꾼을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업계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장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와서 보니까 참 제일 불쌍한 것이 한국 청년들이에요. 외관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변변치 못하고 또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가면 또 비용이 많아서 또 머리는 좋지만 해도 또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많고. 유일한은 학교에 재산만 내놓았을 뿐 이사나 이사장 같은 특별한 직함을 갖지 않았고 운영에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학생들 모습이 보고 싶어서 이따금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 공부에 방해가 될까 싶어 혼자 조용히 들렀다 가곤 했습니다. 유일한은 회사 돈과 자기 개인 재산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인 유일한에게 사택을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기업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면서 자기 돈으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이 모은 유한양행 주식들을 틈틈이 사회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주로 교육 사업에 써달라며 유한양행 전체 지분의 40%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주식을 기증해서 기업 전체를 사회의 것으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주식은 그것을 기증한 사람이 사라져도 기업이 존재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숱한 그 공익재단도 있고 또 억지로 땀 흘려가면서 근근히 돈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이 양반이 돌아가실 적에 그 사회에 환원한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유한재단 유일한 박사가 하신 그 이 기금은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분은 기업 자체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한에 종사하는 그 임원이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그겁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국민기업, 공익기업 거기다 보니까 이런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그런 또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71년 3월 유일한은 욕심 없이 최선을 다했던 76의 인생을 유한공고 학생들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진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면 돌려주어 함께 누리고 싶어 했던 사람. 그는 소망을 이루었고 세상에 값진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구두 2켤레와 양복 3벌, 20년 동안 썼던 만년필과 손때 묻은 가방, 지팡이와 파이프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기본만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What I think my grandfather would like the Korean people to think about are the basics of being a good human being, of being a good citizen. The basics, going back to the basics of the fundamentals of integrity and honesty and caring for your fellow man. It's very difficult to hold on to those ideals in these times that are so difficult. And when so much is going on in the world, I know, but I think he would really be encouraging all of us to try to get back to the basics, to be as good people as we can be, just like they did back in his day. And then together, then everybody can benefit.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은 나라를 부자로 만듭니다. 유일한은 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도 경영과 기본을 지키는 경영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더욱 가치를 더할 수 있었던 것은 써야 할 곳에 썼고 또
또 받은 곳에 되돌렸고 또 필요한 곳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은 빈손으로 떠났지만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앞서갔던 부자의 길은 아마도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와 계층의 갈등을 해소하는 올바른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